마음 가면 불현의 불화음 지음 안지인이 수치진 불안 강박에 맞서는 연기의 심리학 불현의 불화음 미국 휴스턴대학교 연구교수 지난 20년 동안 치약성과 수치심 자존감에 연구해온 심리 전문가 2010년 치약성의 힘이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이끈 이후 그의 강연 영상은 5,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톱5에 올랐다. 2019년 넷플릭스는 그의 강연을 스페셜 프로그램에 제작에 방영했고 이는 또 한 번 수많은 사람에게 인생 강연으로 자리매김했다. 브리네 브라운의 대표적인 마음가면은 취약성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강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주장하는 역작이다. 이 책은 2012년 미국에서 초판이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2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10년 연속 아마존 초창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다. 또 다른 저서로는 리드의 용기,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수치심 권하는 사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 라이징 스트롱 등이 있다. 마음 가면 그리엇들이 들어가며 나를 숨기는 마음 가면을 벗고 세상에 대담하게 뛰어들어라. 1910년 4월 23일 시어도 루즈벨트는 파리 소르본너 대학에서 공화국의 시민을 연설했다. 이 연설은 훗날 경기장의 투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유명해졌는데 바로 다음 덕목 덕분이다. 이 책의 제목 데어링 그레이트리 대담하게 데어링 뛰어들어라도 여기에서 따왔다.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이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 한다고 훈수를 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입니다.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자아는 덩붙이채 용감하게 싸우는 투사 말입니다. 물론 그는 경기 중에 실책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도 함께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투사는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경기를 치릅니다. 위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위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온 몸을 던집니다. 경기의 결과는 승리일 수도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다면 커다란 성취감을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서로 실패한다 해도 그는 매우 대담하게 용감한 실패를 해낸 겁니다. 연설문에서 이 대목을 처음으로 맞닥뜨릴 때 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취약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표현한 글이 또 있을까? 취약성이란 상처받거나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는 나약함과는 다르다. 취약성은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삶에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도전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성과 위험, 감정 노출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참여하느냐 마느냐.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그 취약성과 함께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우리의 용기는 커지고 목표는 선명해진다. 반면에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관계는 단절된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거나 무결점 상태가 될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마냥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소중한 관계를 희생시키고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의 재능을 예민하게 된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완벽과 무결점은 유혹적인 말이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여기서 경기장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정의한 회의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껄끄러운 대화일 수도 있고 창조적인 작업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간에 경기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참여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비평과 충고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경기장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취약성이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다음 질문들의 답을 찾아나가자. 우리는 왜 취약한 상태를 두려워하나? 우리는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관계를 차단하고 참여를 거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취약성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삶의 사는 방식, 또 사랑하는 방식,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 조직을 이끄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프롤로그. 나를 보여주는 용기는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나는 다이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취약한 게 너무 싫어요. 다이애나는 심리치료사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만나봤을 것이다. 그녀가 내담자의 상태를 빨리 파악할수록 이 치료 과정이 빨리 끝나리라는 생각도 든다. 불확실한 게 싫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도 싫고요.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죠? 먼저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괴로워요. 취약하다는 느낌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도 취약하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알고 말고요. 그건 아주 특별한 감정이죠. 말을 마친 그녀가 고개를 들고 보일랑말랑 미소를 짓는다. 표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 순간 나는 이 여자가 좀 이상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물론 이 여자와 상담하는 나의 정신 상태도 걱정이다. 저는 고통스럽다고 했는데요. 특별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녀의 말을 바로 좇는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취약성과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취약성이 온 마음을 다하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제가 연구하지만 않았더라면 여기에 상담받으러 오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취약하다는 느낌이 그만큼 정말 싫거든요.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 때의 마음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치 살갗이 찢기고 나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이랄까요? 취약성을 촉발시킨 그 상황을 얼른 해결해 버려야 할 것만 같고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시켜야 할 것만 같은 심정이 돼요. 만약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요?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요. 누구라도 때리고 싶을 정도로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그야 당연히 아니죠. 그럴 때 뭘 하세요? 집안 청소를 해요. 땅콩 버터를 먹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내 주위의 모든 걸 완전하게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에 손을 내죠. 가장 취약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뭔가가 두려울 때요. 나는 고개를 들어서 다이애나를 본다. 다이애나는 심리의 철학자들이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끌어낼 때 늘 하는 방식대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그 침묵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울 때,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비판이나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다이애나는 이번에도 거북한 침묵 속에서 공감의 의미로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또 제가 우리 아이들과 남편 스티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때도 취약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가족에게 어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그렇죠. 단지 함께 있어 주는 것밖에 못할 때요. 그렇군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슬슬 풀려서 왠지 불안할 때요. 취약하다는 느낌이 선생님 말처럼 특별한 감정이라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지금 저에게는 그저 고통일 뿐이에요. 이런 감정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숙제 같은 걸 해야 할까요? 읽어볼 책이라도 있을까요? 책도 숙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공부해서 우등상을 타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적게 하고 감정에 집중하세요. 혹시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도 취약성을 느끼게 될까요? 취약성을 느끼지 않고도 그 특별한 감정에 도달할 수는 없을까요? 없어요. 젠장 그렇군요. 나의 다른 책이나 태도 강연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겠다. 나는 취약성을 뛰어넘어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 노력해왔다. 텍사스 주에서 5대째 살아온 우리 집안의 가훈은 안전장치를 잠그고 총알을 장전하라. 앞으로 닥칠 일에 단단히 대비하라는 뜻으로 텍사스 주의 총기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반영된 관용구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나는 자신의 불확실성과 감정 노출을 싫어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은 유전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성과 직면하는 중학생 시기에 나는 이미 취약성을 회피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온갖 방법을 다 썼다.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범생도 되어보고 인도네시아 산 담배를 피우는 시인도 되어보고 분노에 찬 사회운동가가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파티를 즐기며 진탕 노는 생활도 해봤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치는 발달의 단계와는 다를지라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내 경험들은 각기 다른 디자인의 갑옷이었다. 내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다가 지나치게 취약해질 가능성을 차단해주는 갑옷. 나의 모든 경험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었다. 모든 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언이라 철구전력을 마련해야 된다. 내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너그러운 마음과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물려받았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AT&T의 관리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웨이트리스 바텐더로 일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갔다. 사표를 내기 위해서 AT&T의 상사를 찾아갔을 때 그가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말 안 해도 알겠어.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MTV의 VJ가 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지? 나는 사람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과정을 마친 무렵이 되자 사회복지사가 아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맥락에 맞추기와 적응이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사회복지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상황에 적응하고 공감의 영역을 유지하고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사회복지라는 분야의 지식에서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방황했다. 그러던 중에 내 논문을 지도해준 교수의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의 다른 수업과 달리 그 교수의 수업에서는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과 통제라고 했다. 나는 그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적용하도록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통제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드디어 나는 소명을 찾았구나 싶었다.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선수들을 거치면서 내가 얻은 확실한 교훈이 하나 있다. 연결, 커넥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타인과 연결되려는 본능이 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 타인과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나는 연구를 통해서 관계의 원리를 밝혀내고 싶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보니 나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이끌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참가자들에게 당신에게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타인과 연결된 경험을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연인과의 이별, 배신당한 경험, 수치스러웠던 일을 이야기했다. 연결에 대해서 물은 내 단절의 경험을 대답한 것이다. 원래 사람들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 무엇이 아닌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감정적인 경험에 관해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나는 우연찮게 수치심과 공감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 나는 수치심이란 무엇이며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에 대항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을 만드는데 6년을 보냈다. 그리고 2006년 무렵에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수치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 자체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회복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일찍이 나는 져서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정리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길 것. 두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것. 세 번째, 감정마비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회복 탄력성을 기를 것. 네 번째, 부족하다는 생각은 그만두고 매일 감사하고 기뻐할 것. 다섯 번째, 불확실함을 받아들이고 직관력과 믿음을 키울 것. 여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버리고 창의력을 기를 것. 진정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놀이와 휴식도 즐길 것.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마련해서 만성적인 불안에서 해방될 것. 자신에 대한 의심과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일을 만들 것. 모든 걸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웃음과 노래와 춤을 더 자주 즐길 것.
다시 살펴보니 나는 10가지 지침 가운데 2개 정도만 지키고 있었다. 나의 점수를 알고 나는 몹시 참담했다. 그때 나는 41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 중년의 삶이 더 으드러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각성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영적 건강 능력을 지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던 미처 못해 것이 나를 긍정해 주는 것이다. 나를 긍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 나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야. 때로는 뭔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감을 사회라는 진실은 밝히지 않아. 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자.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이다.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2집단을 한다. 하나는 사랑과 소속감을 가슴 깊이 느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소속감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2집단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요소는 단 하나였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거나 더 수월하지는 않았다. 중독이나 우울증이 다른 집단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트라우마나 파산, 이혼을 겪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 불행을 남들보다도 더 잘 견디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들은 그 모든 난관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받고 소속되고 기쁨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지침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자라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용기와 공감과 연결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온 마음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역성을 용기, 공감, 관계의 촉매제로 인식한다. 기꺼이 지하게 줄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사람으로 분류한 모든 남성과 여성의 유일한 공동된 가치였다. 그들은 직업적인 성공, 성공적인 결혼생활, 부모로서 느낀 자부심 등 온갖 좋은 일은 자신의 취하게 해줄 수 있는 용기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나는 앞서 출간한 책들을 통해서 누구의 취약성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학위 논문을 쓸 때도 한 장을 통째로 취약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학문을 시작한 직후부터 나는 취약성을 끌어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취약성과 그간 연구했던 다른 감정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출간한 책들에서는 취약성과 수치심, 취약성과 소속감, 취약성과 자존감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그 후로 12년이나 끈질기게 탐구하고 나서야 나는 취약성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취약성이 의미 있는 경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첫째, 나 자신이 취약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취약성의 유익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취약성을 끌어안으면서도 학자로서 나의 명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학자와 연구자들은 정서적인 접근성이 높아지면 수치심을 느낀다. 우리는 학문의 길에 들어서면서 순간부터 대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학자로서 위신이 있으며 대중과 너무 친해지면 권위가 실제된다고 배웠다. 일반적으로 학자연한다는 평가는 모욕을 받아들여지만 상하탑안에 있을 때는 학자라는 이름표를 갑옷처럼 챙겨 입으려고 배웠다. 입으라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자신이 취약성을 끌어안고 나의 혼란스러웠던 여정을 고백하면서도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학자 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러나 나는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 시민들에게 요구했던 대담하게 뛰어들기의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2010년 6월 휴스턴이라는 행사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다. 비영리 민간 진퇴들은 기술, 의학,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퍼질 가치가 있는 생각들을 짤막한 강연으로 제작한다.
텍스, 휴스턴, 테드는 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독립적인 행사였다. 테드와 테드 X를 기획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봤던 다른 기획자들과 달랐다. 수치심과 취약성을 연관한 나같은 학자를 초청할 경우에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조금 불안해한다. 그래서 강연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간증한 경우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나에게 텍스 기획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연구가 좋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특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행사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에게 주특기를 보여달라고 할 생각을 했을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 강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특기가 있다는 것 생각조차도 못해봤다. 나는 그 행사에 자유로움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불편함에 뛰어들어서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속으로 도피해서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생활을 추구할 것인가. 결국 나는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뭘 하려는 건지 나도 몰랐다. 이 결심은 내 연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좋은 학자로는 자부심은 있었다. 내가 통계에서 끌어낸 결론이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믿음도 있었다. 취약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 가야 하는 것으로 나를 데려다줄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별것 아냐. 장소가 휴스턴이잖아. 내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지역의 경우에 500명쯤 되는 청중이라는 생중계로 시청하는 사람들 몇몇이 나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웃겠지 뭐. 강연을 한 다음 날 아침에 마치 술자리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뒤에 숙제에서 덜 깬 듯한 취약성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잠들에서 일어났는데 전날 나 자신을 백일하에 드러낸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 이불 속에 숨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어떨지 짐작이 되는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는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 2가지를 빼먹었다. 게다가 신경쇠약이라는 단어를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남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래도 이 동네를 떠나겠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 강의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테드 휴스턴의 기획자가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강연이 테드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축하한다고 했다. 좋은 일이었다. 사실 내가 바라던 영광이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났다. 나는 기껏해야 500명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라고 예상했다. 뭐든지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나는 전면에 나서본 적이 없었다. 항상 레이드를 피해서 조용히 지나다니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그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메일에 어떻게 답했을지를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는 내 반응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았다. 취약성을 끌어안고 자신을 당당하게 내보이라는 내용을 강연했는데 막상 동영상으로 공개되자 나 자신이 취약해진 상태로 사람들에게 노출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다니. 그날의 강의는 현재 테드의 메인 홈페이지에 52개 언어로 시청할 수 있으며 조회수는 6천만 회를 넘었다. 나는 그 영상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면 기쁘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변치 않다. 내게 2010년 테드 휴스턴 강연회였다면 2011년은 문자 그대로 걷기와 강연의 해였다. 나는 검토를 정형 누비면서 보천 선정 500대 기업의 직원, 리더십 코치, 군인, 변호사, 부모, 다양한 사람들에게 강연했다. 2012년 캘리포니아 테드 워드 강연했다. 그 강연은 나의 모든 연구의 토대이자 약대가 된 작업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내가 연구한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한 경험 덕분에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 기업인들은 상대로 강연할 때 이것이 창의력, 혁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하위 관리자에서부터 최고의 경영자 이르기까지 넌 할 것 없이 내게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직원들의 소극성, 피드백의 부재, 다른 변화 속에서 기업 가치를 유지한다는 압력, 선명한 목표의 필요성, 우리는 혁신과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조직 문화의 인간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수치심을 관리의 도구로 삼으면 참여는 저조해야 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배움과 혁신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부모가 육아에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당연히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 같은 연구하면서 힘들었고 보람이 있던 이런 지도 제작자와 여행자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학자로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지도 제작자는 발빠른 여행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늘 비틀거리다가 넘어졌고 수시로 격려를 받고 했다. 지금도 나 자신이 그린 지도를 따라서 여행하고 있지만 좌절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럴 때면 지도를 걷고 있던 뭉쳐서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서랍에 쓰진 않는다. 고통을 특별한 감정으로 바꾸는 여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내게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 책의 핵심은 내가 지난 몇 년간 경영자, 부모,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세상에 대담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기꺼이 취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도전하려는지,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서론이 굉장히 이렇게 자리로 들어가며 헤어날 수 없는 결핍과 마음의 갑옷 벗어 던지기 등등 이렇게 되어졌군요.